아이들이 먼저 어느 메타버스가 더 크게 성공할 것인지를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바이브 컴퍼니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빅데이터 쪽으로 빅데이터 AI 기술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메타버스까지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어서 이런 강의에 참여하게 됐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 콘텐츠학과 교수 이동훈입니다. 저는 문학에서 영화, 또 애니메이션, 연극까지 어떻게 스토리가 진화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하고 과거 10년 조금 전에 첫 가상세계라고 하는 세컨 라이프의 서비스를 기획하고 런칭했던 기획자이기도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학부의 손병희 교수입니다. 제 전문 분야는 인공지능과 스마트 팩토리 분야이고요. 지금은 인공인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고대학교 미네르바 교양대학의 교수 김경입니다. 저는 미네르바 교양대학에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인문학을 관련된 다양한 그 학문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함께 공부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이 메타버스가 인문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답이 없는 질문이고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 저도 강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의가 딱 하나로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개인적으로는 온라인상으로 이제 3D 공간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생기는 어떤 기술적인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세상 그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문화, 사회, 경제 어떤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흐름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쉬운 답은 인터넷의 미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 어떻게 확장될까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간과 공간의 개념에 확장된 공간, 또 인간의 어떤 확장된 인간의 기능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AR, VR 다 있던 것들이 온 건데 어쨌든 메타버스라는 건 그런 기술들의 융합으로 새로운 문화가 창조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라고 치면 게임은 어떤 목적성을 가져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괴물을 죽여야지라고 하는 아니면 상대를 이겨야지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VR, AR 기술을 활용하든 어쨌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달려간다고 하면 메타버스 세상이 조금 더 대중화되면 메타버스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을 누리듯이 거기서 친구 만나서 놀고 때로는 쇼핑도 하고 때로는 뭐도 하고 그래서 특정 목적성이 아니라 그 월드에서 또 하나의 세컨 라이프를 즐기는 세상이 이제 메타버스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중독성이 크고 기존에 있던 것들의 확장이지만 그것들이 융합되면서 새로운 문화와 세상이 창조되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붙이고 거기에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첨언하자면 저는 사실 이전에 있었던 세계들은 현실과 분리된 세계, 분리된 가상세계의 개념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게임이 메타버스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사실 이전의 게임들은 현실하고 분리된 세계여서 매직 서클이라는 개념들이 굉장히 주도했던 그런 콘텐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경계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가상세계를 들어갈 수도 있고 가상세계에 있던 어떤 것들을 다시 현실로 끄집어낼 수도 있는 이런 쌍방향 소통, 연결 이런 것들의 키워드가 이전 세계와 지금 세계를 구분하는 주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사용자가 있을 때 예전에는 이제 한 나라 사람들만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한 공간에 움직일 수도 있고 거기에서 협업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이제 뭔가
그 돈이 활성화되는 경제 시스템이 같이 있다라는 거에 좀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타버스가 화두가 되게 된 것은 이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 모든 전 인류들이 이 대면 사회가 이제 비대면의 사회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생각했던 이 가상 세계를 이제는 현실 속에서 직접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도 훨씬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게 된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비슷한 거를 항상 과거에서 찾는데요. 과거에 전자상거래라는 게 처음 생길 때만 해도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온라인에서 사? 가서 입어보고 사야지. 말도 안 돼. 저런 거는 앞으로 망할 거야. 뭐 이런 예측이 있었고, 유튜브가 처음 등장할 때도 동영상으로 모든 걸 보고 TV가 여전히 보고 어쩌다 조금 보겠지.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메타버스도 딱 지금 그 상태라고 보여져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메타버스에 부정적이고 저게 우리를 어떻게 바꿔 그냥 즐기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런 온라인 쇼핑이 지금 더 대세가 되고 유튜브가 기존 미디어를 이기고 더 많은 것들을 차지했듯이, 저는 메타버스 세상이 앞으로는 내가 현실 세계에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똑같은 것을 저기서도 해야지라는 게 신세대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오늘 출근은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메타버스로 출근해서 일해야지라고 하는 게 당연하게 될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옷 입는 거 AI 스타일리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밀러 앞에 딱 사람이 쓰게 되면 내 옷장 안에 옷이 정말 내 옷처럼 딱 착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감형 기술이 그만큼 고도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어떤 정보 찾을 때 유튜브에서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보가 큰 빅데이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 있어서 이 메타버스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가는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 메타버스가 이제 정말 우리 일상 속에서 굉장히 그 대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누구나가 다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저는 이제 이런 측면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과연 이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인간이란 존재가 뭘까?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의미라든가 인간이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의미가 다시 새롭게 조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식의 일을 했지만 이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전에 인간은 이런 존재로서 증명이 됐지만 이제 메타버스에서는 아바타가 나를 대신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으로 증명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어쩌면 더 깊게 고민해야 되는 세상이 메타버스의 세상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측면을 그냥 단순하게 나열하기 시작하면 저는 100가지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나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세상이 굉장히 크게 패러다임이 변할 가능성이 꽤 큰 기술이고 그런 단어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기업들이 그 변화를 무시할 수는 절대 없을 것 같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뭔가 생산을 할지언정 아니면 그 플랫폼 자체를 소유할지언정 어쨌든 큰 변화에 있어서 뒤처지면 절대 그 기업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너도 나도 지금 관심을 갖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줄기의 목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혁명을 몇 차례 겪어봤잖아요. 사실 이제 가장 최근에 겪었던 혁명은 어찌 보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혁명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폰이 출시되었을 때만 해도 모두 다 이렇게 달려들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뭐 전화가 막 되면 되지 굳이 컴퓨터 집에 있는데 전화기로 뭔가 다른 걸 해야 해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발주자로 그 분야에 뛰어든 사람들은 좀 피를 봤죠. 네.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세상이 아직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실체는 정확하게 다들 모르지만, 뭐 당연히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세상이겠지만, 일단은 무조건 뛰어들어서 많이 시도해보고, 또 실패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미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꾼 다음에 이제 주가가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실패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걸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예전에 10몇 년 전에 있었던 메타버스 붐하고 지금은 또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달라진 상황인 것 같아서 당연히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기업들은 일단은 뛰어들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쪽에서는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어떤 몇 달 전에 기사에도 보면 특히나 공공기관들에서 우리도 메타버스 한다라고 해서 이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컨텐츠는 부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현실 세계를 확장하는 가상 공간이 메타버스에서 펼쳐지는 건 맞는데 그냥 공간이 펼쳐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뼈저리게 인식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콘텐츠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고 그 세계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경험이 현실 세계에서 하는 우리들의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확장시켜 줄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메타버스는 아마 계속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이 기반 시설을 갖추는데 엄청난 금액이 드는 게 제일 문제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 투자가 어렵고 초기 투자를 하려면 금액이 많이 필요한데 그 금액만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경험에 대한 설계, 경험 스토리텔링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냥 리스크가 큰 사업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정말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지 그거를 먼저 보고 그 기술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용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왜 대중들이 공감이 되는 기술도 있지만 B2B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 대 기업 간의 비즈니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보잖아요. 그래서 사용성도 한번 봐야 되고 그게 어느 정도 효율적인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이식성이 가능해서 확장 가능한지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가 유지 보수가 가능한지 이런 항목들을 좀 평가를 해봐서 기술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가 보셔야 돼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진짜 많거든요. 이렇게 특히나 저희 또래 말고 이제 윗세대들도 막 로블록스가 어쨌대, 메타버스가 어쨌대,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한 번도 거기서 로그인을 해보지 않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 메타버스가 어떻게 구현될 거야, 구체화될 거야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채로 뭐 일례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이 올바른 투자를 하시고자 한다면 실제 메타버스를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도 나도 뛰어들고 이 중에 아주 극소수만 굉장한 대박을 터뜨릴 것이고 그 중에 또 한 절반 정도는 그냥 중박 정도 그냥 여기서 또 다른 경제를 이룰 것이고 또 나머지 반은 거기서 굉장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데 그 시기가 아직은 꽤 멀거든요. 그게 눈에 보여서 이 회사가 정말 되겠다 안 되겠다가 보이려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그걸 내가 감수하겠다 그러면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아직은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를 하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나도 좀 배워보고 직접 메타버스 이용도 해보고 하면서 조금 더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이들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메타버스는 미래 기술이에요. 어른들이 이걸 즐길 거고 어른들이 여기서 돈을 쓰려면 더 멀 것이고 아이들이 먼저 어느 메타버스가 더 크게 성공할 것인지를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멀다가 정말 10년, 20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상보다는 되게 빠르게 그게 어떤 플랫폼이 치고 나오면서 굉장히 대중화를 이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제페토가 될지 로블록스 뭐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지만 어쨌든 그 대세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자기네끼리 저게 너무 재밌어 저기서 만나자 저기서 뭐 하자 하면서 누군가가 치고 나올 세상이 뭐 저희 예상보다는 빠르게 열리지 않을까? 그러면 그 플랫폼이 우선 대세를 자리 잡고 그 플랫폼 안에서 또 다른 사업자들이 다른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상거래도 일어나고 그 안에서 뭔가 다른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크게 메타버스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메타버스가 하나의 플랫폼이 뭐 선두로 치고 가는 것보다는 그 이름에서도 메타버스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유니버스가 존재를 하고 그 세계가 뭔가 좀 통융합 뭐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그 메타버스를 예견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이런 의견들도 되게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세계가 있지만 사실 내가 만든 하나의 캐릭터나 아바타가 다른 세계들을 오고 갈 수 있어야,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마치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는 것처럼 그런 세계가 돼야 이제 꿈꾸는 진짜 메타버스 세계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언제 도래할 거냐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세계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10년, 20년보다 훌쩍 뛰어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사실 그 10몇 년 전에 이제 세컨 라이프를 한국에 들여올 때 그 글로벌 프로바이더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10년 전에 했던 일을 10년도 더 됐죠. 네. 10년 전, 한 5년 전에 했던 일을 다시 그때 하다가 사실은 망했거든요. 망하고, 네, 세컨 라이프가 이제 거의 물론 아직 접속할 수는 있지만 문을 거의 닫은 상태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메타버스가 재작년부터 이제 붐을 타기 시작했을 때 사실 저는 초반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제가 하던 서비스였고, 속된 말로 말아먹었고, 그게 다시 이제 10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붐이 되니까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돌이켜 보면 그만큼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다라는, 누구나 다 왜 남들보다 한 반걸음 정도만 앞서가면 잘 될 거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15년 전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기술적인 진보도 많이 달라졌고, 사람들의 인식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조차도 내가 왜 두 번째 인생을 살아야 해. 이 첫 번째 인생을 사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버거운데, 그리고 그 가상세계 안에서 무언가를 하는 거는 되게 쓰잘데기 없는 일이야. 쓸모없는 일이야. 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다면, 지금은 사실 그런 인식의 변환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 세계가 그런 인식의 변환이 더군다나 이제 대중적으로 퍼지기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 많은 발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정론에서 긍정론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굉장히 비슷한 입장인데, 저도 초기에 기술의 나열로 봤을 때는 이거 별거 없고 마케팅 용어고 똑같이 그냥 티트하기 위한 단어겠지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기술이 아닌 문화로 바라봤을 때는 또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은 당연히 옛날 기술이 차용이지만 옛날 기술의 나열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쨌든 메타버스가 성공하려면 공급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안에 와서 놀고 즐기고 사고 하는 사람들이 움직여줘야지만 메타버스는 성공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그냥 비대면 시장이어서 그때만 잠깐 여기서 놀겠지라고 했을 때는 저도 부정적이다가 어느 순간 아이들을 봤더니 아이들이 로블록스에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 세대는 어떻게 했었냐면, 게임 각각의 패키지가 훨씬 더 재밌기 때문에 뭐 L 무슨 게임에 접속해서 무슨 게임을 하고, 뭐 다른 거를 할 때는 어떤 게임에 접속해서 게임을 하고, 이렇게 각각의 게임을 사서 접속했다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그냥 로블록스에 들어가서 여기서 무슨 게임 할까? 여기서 이거 해야지. 여기서 저거 해야지. 그냥 그 세상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노는 게 너무 일상적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아이들은 이미 변했구나. 그러니까 유튜브가 아이들이 아무런 더 이상 TV를 안 보고 유튜브 가지고 세상을 읽듯이 아이들은 이제 어떤 게임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거 어딘가에 접속해서 여기서 모든 것을 즐기려고 하는구나 라는 움직임이 생긴 걸 보고선 기술은 똑같지만 사람은 변하고 있구나, 세대들은 변하고 있고 그 세대가 이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메타버스는 어쩔 수 없이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 현장에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공장 자동화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공장에 가면 이제 제어 시스템들이 있어요. 뭐 로봇을 움직인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에 페인트 칠하거나 이게 다 로봇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대부분의 그런 로봇들이 유럽 제품이나 미국 제품이나 일본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거기에 뭔가 고장이 나게 되면 부품을 하나 수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주문을 하게 되면 언제 받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2년 후에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산이 안 되니까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메타버스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내가 한국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부품 공장은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그러면 인도네시아에 설계 도면을 보내줘요. 거기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부품을 거기서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할 수 있게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어떤 전문가들이 있을 때 엔지니어들이 만약에 프랑스 엔지니어가 필요해요. 그러면 저희가 VR이나 AR로 태블릿 PC나 탭 같은 것을 기계에다가 이렇게 비치게 되면 기계 상태가 보여요. 그러면 그 상태를 프랑스에 있는 전문가가 보고 어디가 고장났다 원격으로 이것을 제어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이제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뭐 우리 사회 모든 전반에 있어서 굉장한 이 플랫폼의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 교육의 현장에도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강의실에서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수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그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한 것이 그 전에 예를 들면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했었을 때의 그 경험이 있고 또 2년 동안 이 온라인을 통한 그 비대면으로 학생들과 함께 실시간 이런 수업을 해보고 또 동영상을 통한 이런 수업을 해보면서 결국 앞으로는 그러면 어느 쪽이 대세가 될 것인가? 이제는 이 가상 공간에서 수업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고요. 또 가상 공간에서의 수업은 또 어떠한 체험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나 또 그 가상 공간에서의 체험은 실제의 우리가 그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주고받았던 그 모든 경험치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이제 학생들이 그런 얘기 많이 물어봐요. 교수님, 이 코로나가 다 종식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이 비대면 수업 안 하나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아마 이젠 선택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상 공간에서의 이런 그 비대면에서의 수업에서의 느꼈던 경험치에 뭐 좋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활용하고 또 실제 이 현실 강의실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을 또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고유의 그런 즐거움이 있었다면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듯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세계를 알게 되지만 이것이 이제 한동안은 가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상황에 따라서 메타버스의 공간도 경험하게 되고 또 다른 이제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이 환경들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또 다른 것들과 함께 그런 것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하나 존재하는 게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다 메타버스에 가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사실 인간은 굉장히 오묘하고도 굉장히 복잡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을 만났지만 우리가 사실 이렇게 첫인상은 있고 또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건 알지만 그 사람의 그 깊은 내면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을 파악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네,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그런데 그 가상 세계가 확장이 되고 그 속에서 어떤 캐릭터를 통해서 나를 구현해내고 또 아바타가 나를 대신해서 어떤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됐을 때 저는
좀 생각되는 게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아, 네가 나를 알아?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앞으로 캐릭터화 한다는 얘기는 사람을 깊이 있게 다양한 어떤 이 입체적인 존재로서 파악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어쩌면 강해질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캐릭터라는 말 자체가 어떤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낸다라는 말이거든요. 고대 그리스의 그 원어로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누군가를 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판단이 안 되면은 그 인간과 인간의 교류를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어디 친구를 만날 때에도 요즘 그 대학생들은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속을 알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은 원래 속을 알 수가 없죠. 나도 나를 모르는데요. 근데 요즘의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친구의 캐릭터를 하나로 이렇게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캐릭터는 어떤 거라고 딱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캐릭터끼리 서로 이렇게 재미있게 대화를 하는데 그러다가 실증이 나면 나의 부 캐릭터를 또 만들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은 뭐냐면은 인간이란 존재를 계속 이렇게 인간의 그런 고유한 그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파악하는 거를 힘들어하고 파악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인간들을 다 캐릭터화해서 캐릭터로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실상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도 우리 그 단톡방에서도 보면은 거의 이모티콘으로서 나의 감정을 표시하잖아요. 사실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오묘한데요. 그런데 그 이모티콘 하나를 가지고서 지금 화났어. 지금 뭐 웃고 있어. 사실 웃고 있는 게 아닐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앞으로 그렇게 바뀌어 가기 때문에 전 앞으로 그 좀 우려하는 거는 우리의 인간과 인간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더 단일화되어 가고 캐릭터화되어 간다면 이제 지금의 세대들은 그럴 거라는 거죠.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또 복잡한 거를 싫어해요. 그리고 어려운 것도 싫어해요. 친구들 간에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우정을 쌓아야 그래야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진면목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딱 봐서 파악이 되면 좋은 애 아니면 재미있는 애 그렇게 판단이 돼야만이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판단이 안 되면 친구가 안 된다는 거죠. 캐릭터를 만든다는 건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바타를 만들고 뭔가 나의 분신을 만들어서 그 분신이 뭔가를 하게 된다는 것은 그 캐릭터나 그 아바타가 인간만큼 오묘해질 수는 없는데요. 점점 우리의 이제 삶에서의 우리의 커뮤니케이션까지 이제 메타버스화 된다면 이제 현실과 가상이 경계가 불분명해져 가겠지만 실제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변할까 뭐 그런 생각이 좀 우려 섞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는 얘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저도 선생님하고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하지만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도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안에 어떤 내가 있는지 모르는 수많은 내가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 단일화된 삶을 그러니까 현실 세계만 살아가다 보면 나의 어떤 고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나의 숨겨진 어떤 정체성은 그냥 의도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상세계라는 메타버스 세계 내에서는 사실 부캐 얘기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나의 정체성들, 다중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껏 실험해 볼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나치게 되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혼란스럽게 되고 그러면 진짜 나는 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문제이긴 한데 이제 그런 가능성들도 사실은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능성들은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실험해 보면서도 그래서 진짜 네가 뭔데 라는 것들을 확립하기 위한 어떤 인문학적인 사고 공부, 철학적인 공부들 이런 것들이 또 한쪽에서는 같이 병행되어야
바람직한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새. 틀림없이 그 격차는 시작점에서는 있을 것 같고요. 뭐 계속 예전을 예를 들지만 유튜브만 해도 젊은 세대들이 먼저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보면 또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 세대, 저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세대지만 저보다 더 나이 많은 저희 부모님 세대도 이제 너무나 많은 유튜브를 구독을 하고 열심히 거기서 정보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도 결국 젊은 세대들이 이거를 일상화시키고 굉장히 많은 접근성을 확보하면 어른들이 이 젊은 친구들처럼 모든 것을 메타버스에서 하고 할 확률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 우리 손주 한번 만나러 갈까? 그러고 주섬주섬 어딘가에 접속하셔서 손주랑 같이 어디 놀러 가고 뭐 사주고 하는 것들이 조금은 젊은 세대보다 늦게 쫓아오겠지만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랬고 저희가 이제 아마 메타버스 세상이 되면 굉장히 나이 많은 세대가 될 텐데 저희 세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세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세대 격차는 타이밍의 격차는 있겠지만 모든 세대가 그래도 거기서 어우러지지 않을까라고 조금 긍정적으로 희망해 봅니다. 저는 그런 표현 쓰거든요.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버스가 그 버스는 아니지만 버스지만 메타버스에 타는 탑승객들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대중버스에 타도 임산부석도 있고 노약자석도 있고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자유롭게 운전사도 있고 자유롭게 그 승하차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자유롭게 승하차 하는 사람들이 MZ 세대들이라면 아마 우리 세대들은 뭐 노약자석이나 뭐 임산부석에 타야 되는 그런 탑승객일 텐데요. 양보하잖아요. 그분들이 타시면 그런 것처럼 배려가 필요하고 또 어떤 친절한 가이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한 가지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것은 뭐 당장 막 이런 어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요즘 은행도 없어지고 뭐 심지어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종업원한테 이 음식을 시킬 수가 없어요. 다 이 키오스크로 해야 하니까. 너무 급변하게 저는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이렇게 병행되는 기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네. 오히려 이제 이거를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정보 소외계층들을 재교육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공대 쪽에서 엔지니어들을 양성하는 쪽에 있으니까 그 기술이 정말 더 고도화돼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은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니까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메뉴도 읽어보고. 근데 실제 정말 대화하면서 그게 기계인지 아닌지 인간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정말 스며드는 기술을 우리가 만들면 정말 그거를 좀 격차를 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인공인간을 만들 때 그 영상을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입모양을 따야 돼서 발화하는 거를 해요. 그러면 그 우리가 그 문장을 만들 때 발음이 나올 수 있는 문장들 한 1000문장 정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국어국문학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입모양에 따라서 이제 뭔가 제스처를 자연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안무가도 필요하고, 의외로 IT 기술의 기술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인문학도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이게 이루어져야만 정말 고도화된 기술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많이 좀 도와주셔야 서로 이게 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게 기술 기반 사업이어서 되게 벽이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기술만 있으면 그 안에서 어떤 경험도 어떤 콘텐츠도 즐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세계를 설계하는 건 속된 말로 콘텐츠 업자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세계를 어떤 세계로 만들 것인지를 꿈꾸는 사람들은 죄송해요. 인문학자일 수 있어요. 다만 인문학자들의 한계는 기술을 너무 두려워해요. 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먼저 뭔가 문을 두드리는 일이 되게 어렵고
예, 무서우니까 그 시도를 안 하는 것 뿐인데 사실 기술은 기술 전문가들께서 해주실 거거든요. 이제 꿈을 꾸고 그걸 소통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점이 조금 안타깝죠. 저는 기자님의 질문에 반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반은 또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참고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예요. 근데 기술자들은 메타버스 세상이 생기면서 일자리는 많이 늘 거예요. 그러니까 부품으로 활용되면서 일자리는 많이 늘어서 월급을 받는 자리는 많아서 그 정도 돈은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진정하게 돈을 버는 사람은 엔지니어들이 아니고 이 안에서 경제를 창조하고 부가가치를 끌어내는 사람들은 다 인문학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게임 세상만 얘기해도 게임 하나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이 부품으로 쓰여요. 하지만 거기서 제일 많이 돈을 끌어내는 사람들은 기획자나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인센티브도 제일 많이 벌어가고 굉장히 큰 돈을 버는 것처럼 이 안에서 부품으로 쓰이고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 일자리는 창조될 것이지만 오히려 인문학자들이 굉장히 큰 부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 그래서 취직을 떠나서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창조 경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이제 문과생들과 이과생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는 뭐 고등학교에서도 문과 이과를 나누지 않고 또 이제 뭐 융복합으로 지금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조금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이 메타버스의 세상이 확대된다라고 했을 때 이과생들에게만 좋은 것인가, 아니 문과생들은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서 이 메타버스의 세계가 확장되는 것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인데요. 이 사회가 결국엔 이 문과생이든 이과생이든 이 인문학도든 아니면 공학도든 간에 서로가 소통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각자 자기의 전공만 해서는 서로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을 할 수가 없어서 아마 그래서 이제 요즘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학년 학생들부터 코딩을 뭐 필수로 다 가르쳐야 되고 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졸업할 때까지 반드시 학점을 취득해야 하고 그런 것을 이제 이런 인문학 교양 대학에서도 그런 것들을 지금 개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산업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이 문과생들과 이과생들의 이 랭귀지가 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의를 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서로 그런 기본적인 그 전공과 관련된 그런 랭귀지들을 배우고 그 이후에 아까 얘기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과 또 테크놀로지의 어떤 그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게 기술적인 것과 이 컨텐츠가 함께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으로 어쨌든 세상을 바꿀 가능성이 높은데 처음부터 무조건 다 긍정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겠지만 다 그게 이제 극복되고 하면서 결국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또 다른 문화나 세상이 열릴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메타버스라고 해서 새로운 거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현실에 충실하고 그리고 내가 현실에서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면 이제 컴퓨터 랭귀지도 좀 보고 뭐 영화도 좀 보고 수다도 떨고 그냥 이대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게 바른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런 세상이 정말 메타버스에서 열릴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젊은 세대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의 땅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 현실 세상은 기성 세대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너무 많은 벽을 만들어 놨어요. 젊은 세대들이 그 벽을 뛰어넘기에는 너무 많은 허들이 있다라고 하면 또 그냥 세대를 뛰어넘어서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너무 많은 또 규범과 그런 것들 있죠. 내가 외모가 정말 못생기게 태어나서 여러 가지 받는 불행한 상황들. 근데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상에서는 어쨌든 가상의 세상이다 보니 현실과 또 다른 여러 가지 규범과 그런 것들이 새롭게 창조되고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내가 여기서는 굉장한 부자가 되든 간에 유명한 사람이 되든 간에 뭔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또 다른 기회가 여기서 있다라고 하면 그게 메타버스 세상이 젊은 세대한테 줄 수 있는 또 다른 긍정적인 면이 아닐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어쩌면 기성세대들이 거기까지 자꾸만 차지하고 뭐를 자꾸 못 살게 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의 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섞어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전화 없을 때는 뭐 정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화 미국에다 걸면 한참 있다가 저쪽에서 대답하고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던 시대, 되게 오래된 사람 같죠? 시대를 보냈었는데 지금은 뭐 얼굴로 보고 뭐 멀리 있는 게 전혀 멀리 있는 것 같이 안 느껴지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세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세상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그게 아니라 디지털이 온다 하면 아날로그도 있다, 뭐 이런 세상을 여전히 간직하고 여전히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모두 다 같이 공존하는 세상이 바람직한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정말 전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기회의 땅이라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들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조금 양보해주는 뭐라 그러죠? 배려?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저도 인문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이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계가 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상실되어 가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사회에 어떤 굉장히 위험한, 우리들을 어떤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들이 이제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똑같이 구현된다면 뭐 그거는 또 하나의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세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메타버스라는 세계가 가치를 가지려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의 어떤 상실되어가는 그 가치가 메타버스 세계와도 함께 뭔가 연동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 인간들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떤 패러다임을 쥐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동일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우리가 굉장히 안정성을 굉장히 추구하거든요. 근데 그 안정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 어떤 동일성을 추구한다라는 것이 어쩔 때는 동일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안정적이지 않은 것들을 위험한 요소로 내몰고 차별해도 되고 배제해도 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메타버스가 가치를 가지려면 아까 다른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하신 말씀처럼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다양한 인종이, 또 다양한 마이너리티들이 그 속에서 다 누구나 각자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서 뭐 그것이 아바타를 통해서든 캐릭터를 통해서든 그 안에서 자유로운 공존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세계에서도 또 똑같이 어떤 뭔가의 패러다임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똑같이 뭐 거기에서도 어떤 빈부의 격차가 그 세계에서도 또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면 인간이 사는 이 세계를 똑같이 또 메타버스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가치를 가지려면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 상실되고 상처받고 또 이 안에서 진짜 위험한 그런 리스크적인 것들을 그 메타버스의 세계에서는 뭔가 다양한 것들이 공존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마이너리티고 누구나 다 거기에 마조리티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세계의 가치를 가지려면 지금 우리 인간 세계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메타버스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라고, 인간들에게 또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과제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